1993년 5월 26일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밸리. 데리커시 피탄의 수직 절벽을 펩시 한 캔만으로 16시간 동안 등반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데리커시는 항상 해냈으니까요. 20년이 넘는 프리솔로 경력 동안 그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도, 블랙 캐니언에서도, 콜로라도,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전역의 수천 개 루트 중 어디에서도 그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등반계에서는 그는 닥터 데스로 불렸는데 무모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쉬운 루트를 혼자 빠르게 오르겠다고 파트너에게 말했을 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사관들은 비극 하나만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사건은 요세미티의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데리커시의 끔찍한 마지막 몇 분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0년대 클라이머들은 데릭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를 닥터 데스라고 불렀죠. 솔직히 이 남자가 암벽에서 한 일을 보면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89년 데릭은 다이아몬드의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900피트 높이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벽으로 당시 북미에서 가장 두려운 암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피그 뉴튼 3개와 스노우볼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로프 없이 그 산의 한 면을 올라가고 다른 면으로 내려온 뒤 다시 올라가는, 연속해서 로프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정오전에 거의 3000피트에 달하는 기술적인 암벽을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데릭은 콜로라도주 건니슨 국립공원의 블랙 캐니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너무 깊고 좁은 협곡이라서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닥의 강이 가느다란 은색 실처럼 보입니다. 절벽은 거의 1700피트나 곧게 떨어지며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고대 암석이 줄무늬처럼 섞여 있습니다. 이곳에 도전하는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이것이 심리적으로 숨막히는 경험이라고 말하며 완전한 장비와 동료, 그리고 며칠에 걸친 준비를 갖추고 도전합니다. 데릭은 혼자 갔고 단 하루 만에 그 협곡에서 3개의 서로 다른 절벽을 등반하며 30개가 넘는 개별 등반 구간을 올랐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3번 오르내리는 것과 같으며 이 모든 걸 4시간도 안 돼 해냈습니다. 그래서 닥터 데스라는 별명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데릭은 1950년대 후반 맨체스터 남서부 교회에서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하이킹을 소개해 주었지만 데릭은 영국 시골에서 솟아오른 고대의 어둡고 거친 암석지대를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13살 소년에게는 등반 장비를 살 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프, 하네스, 안전장비, 그 어느 것도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등반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크리켓을 할 때 어린 데릭은 로프 없이 혼자 암벽을 올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그는 절벽을 삶의 전부로 삼은 젊은 영국 등반가 세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버스 정류장, 공사장, 창고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2주마다 실업 수당을 받고 그 돈을 등반에 썼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로 계획도 저축도 아파트도 없었고 오직 석회암, 그리스톤, 그리고 그들 위에 펼쳐진 차가운 영국 하늘뿐이었습니다. 데릭은 유일한 재능 있는 등반가는 아니었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정의하기 힘든 무엇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크고 관대하며 거의 지나칠 정도로 명랑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돈도 없고 24개의 마스바만 가지고 알프스로 히치하이킹을 갔을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최상의 조건에서도 손대지 않을 루트를 비 오는 날에 등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0년에 요세미티를 직접 보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비행기를 타고 갈 방법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당신과 저에게는 그냥 멀쩡한 화강한 벽처럼 보이지만 데릭에게는 이곳이 천국이었습니다. 데릭은 그곳에서 다른 등반가들과 함께 그 벽 아래에서 잠을 자며 매일같이 등반을 하면서 3달을 보냈습니다. 그는 머무는 기간이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세미티의 벽들은 그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등반의 규모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영국이 갑자기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단 $40만 들고
뉴욕시에서 콜로라도 볼더까지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2주 머물 계획이었지만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볼더는 대릭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클라이밍은 세계적 수준이었고 생활비도 저렴했으며 마을 바로 외곽에는 엘도라도라는 좁은 강 협곡의 사암 절벽에 북미에서 가장 훌륭한 암벽 등반장이 있었습니다. 데릭은 그곳을 자신의 사무실이라고 불렀습니다. 협곡 밖에서 데릭 커시는 볼더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크고 항상 쾌활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어이 친구 라고 인사했습니다. 자신의 초크백을 용기의 가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차를 소유하지 않았고 운전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방은 수도원처럼 단출했다. 데릭 커시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데릭에게 소유물은 더 많은 등반을 하게 해주지도 않고 더 많은 친구를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데릭 커시는 마치 교대 근무자처럼 엘도라도 캐니언에 도착해서 손에 초크를 바르고 신발끈을 묶고 윈드타워라고 불리는 300피트 높이의 바위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루트를 올라가고 다음 루트로 내려오고 또 다음 루트로 올라가며 벽 전체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인내심과 정확함으로 다른 등반가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윈드타워는 초보자용 벽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루트들은 중간 난이도부터 매우 기술적인 난이도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특정 구간을 시도할 때 밧줄과 동료, 그리고 온전한 집중력을 갖추고 도전합니다. 데릭은 그걸 준비운동처럼 해냈습니다. 이후 진짜 등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등반가가 빠르고 거침없이 움직이고 항상 더 세게 밀어붙이고 항상 다음 쾌감을 쫓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데릭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는 암벽 위에서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담한 프리솔로 등반가들이 위험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벽 위에서 빠르게 움직인 것과 달리 데릭은 느리고 신중하며 거의 명상에 가까운 등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리솔로로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루트는 시도하지 않았고 솔로 등반을 극단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가장 순수하게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관리할 로프도 기다릴 파트너도 없었고 그의 마음은 오직 눈앞의 바위에만 있었습니다. 오직 움직임, 리듬, 그리고 모든 동작이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구만이 있었습니다. 1993년 봄이 되었을 때 데릭 커시는 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등반 기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이력에는 콜로라도, 와이오밍, 캘리포니아와 그 밖의 지역에 걸친 수천 개의 루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암벽을 밧줄 없이 올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역 등반 가이드북은 한마디 설명도 없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루트, 수백 페이지에 걸친 수많은 루트 옆에 데릭은 자신의 손글씨로 단 한 단어, 솔로라고 적어두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데릭 커시가 로프 없이 등반한 총 수직 높이는 약 150만 피트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해수면에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50번 이상 오르는 것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어딘가에서 40단어만 들고 미국에 도착했던 맨체스터 출신의 떠돌이 청년은 진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짜로요. 노련한 등반가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와 등반하고 싶어하며 데릭을 따라 하루 암벽 등반에 큰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등반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익스트림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단순했습니다. 어떤 등반이든 데릭에게 맡기면 20초 후면 당신이 뒤따르게 됐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사업은 순식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새 사업은 그에게 장비를 사고 등반할 때 로프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리솔로 등반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그의 첫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며 수년간 헛간에서 살아온 이 남자에게 이것은 데릭 커시가 겪은 가장 안정적인 삶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등반 실력도 최고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사랑했던 단 두 가지, 즉 등반과 맥주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삶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1993년 5월 중순 데릭과 그의 등반 파트너 크레이그 루비는 장비를 챙겨 볼더에서 요세미티 밸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의 이번 여행의 주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요세미티에서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1993년 5월 26일 새벽 3시 요세미티 밸리는 완전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계곡에는 두 남자가 조용히 장비를 챙기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여행에서 둘 다 시도해 본 것 중 가장 힘든 등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15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벽의 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물게도 대리기, 로프와 전문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등반에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 위로 검은 하늘을 향해 3,000피트 나 곧게 솟아오른 곳에는 북미에서 가장 기술적인 등반 루트 중 하나인 노즈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진지한 등반가들은 그곳에서 4, 5일을 보내며 벽에 매달린 텐트에서 잠을 자고 한 구간씩 정상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데릭과 크레이그는 하루도 안 되어 그것을 해내려고 했습니다. 다음 16시간 동안 그들은 구간마다 또 구간마다 계속해서 등반했습니다. 수백 피트 화강암이 손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데릭은 평소처럼 느긋하고 인내심 있게 등반했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결코 허둥대지 않으며 항상 그랬듯이 바위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한 동작씩 신중하게 계곡 바닥에서 수백 피트 위에서 아침 산책을 하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등반했습니다. 태양은 그들 머리 위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다가 결국 계곡 벽 뒤로 저물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바위는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회색으로 변해갔으며 그들이 아직 오르지 못한 정상 위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 출발한 지 16시간 만에 데리커 씨와 크레이그 루비는 엘 캐피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여행 전체의 주요 목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대가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등반 중 16시간 동안 데리커 씨가 섭취한 것은 펩시 한 캔뿐이었습니다. 딱 한 캔이었습니다. 그들이 계곡 바닥으로 하산을 시작할 때쯤 데릭의 다리는 심하게 쥐가 나고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쏟았을 때 생기는 깊고 근육이 뭉치는 듯한 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5월 27일 오전 5시에 선사이드 캠프장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말에 따르면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편안했고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3년 5월 28일 아침 데릭 컬시에는 크레이그에게 센티널 락의 스택 살라테 루트를 프리솔로로 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 그 아침에 그 루트를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계획엔 없던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스택 살라테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센티널 락은 요세미티 계곡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3,000피트 높이의 화강암 덩어리로 북쪽면은 거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스택 살라테 루트는 북쪽면에 위치해 있으며 이 루트를 시도한 모든 등반가들이 즉시 기억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합니다. 이 루트는 북쪽을 향하고 하루 대부분은 계곡벽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의 암벽은 결코 완전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암벽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것은 지의류라고 불리는 얇은 생물학적 껍질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돌담이나 묘비에서 볼 수 있는 회 녹색의 성장체입니다. 지유류가 마르면 어느 정도 마찰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유류가 젖으면 거의 얼음과 비슷해집니다. 젖은 포장도로처럼 미끄러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뇌가 인식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미끄러지는 그런 식으로 미끄럽습니다. 이 루트 자체는 약 1500피트 높이이고 바위가 갈라져서 사람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은 틈으로 이루어진 구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을 틈에 끼우고 등을 한쪽 벽에 기대고 발을 반대쪽 벽에 대고 조금씩 몸을 밀어 올립니다. 이 루트는 암벽 등반 난이도 척도에서 5.9로 평가됩니다. 이 난이도는 데리커 씨가 엘도라도 캐니언에서 매일 준비 운동 삼아 오르던 등급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데릭이 무엇을 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는 정오쯤 루트 시작점에 도착해 초크를 바르고 로프 없이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몇 시간 안에 끝날 거라 생각했죠. 그는 한 구간씩 차근차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계곡 바닥은 점점 더 멀어졌죠. 하지만 등반 중간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드립니다. 패트리온에 매달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점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데릭은 거의 확실히 루트의 상단 절반에 이미 도달해 있었을 것이고 이는 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정상까지 오르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데릭은 로프 없이 등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강할 수 없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올라온 모든 구간을 거꾸로 내려가야 하고 이제는 젖고 미끄러운 바위에서 보이지 않는 홀들을 더듬어 찾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릭은 2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의 모든 성공적인 솔로 등반자들이 옳다고 말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등반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젖은 바위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5.9 난이도의 루트에서 가벼운 소나기 때문에 멈출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데릭은 이전에 10,000번이나 했던 것처럼 바위를 오르고 있었고 그의 손은 바위를 잇고 몸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팔이 미끄러졌습니다.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른 바위였다면 그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바로잡았을 의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뒤로 휘청이자 두 손이 벽을 향해 뻗었습니다. 23년 동안 등반해오며 늘 그랬듯이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데릭은 센티넬 럭 암벽을 따라 800피트 넘게 추락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목격자도 없었고 응급처치를 해줄 동료도 없었습니다. 추락할 때 그를 잡아줄 밧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쳤을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 깨달음,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손길. 극한 스포츠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갑작스러운 자유낙하의 순간에 뇌가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하죠.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지고 거의 평화롭다고 할 만큼 오직 현재 순간에만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는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데릭은 1993년 5월 28일 오후 계곡 바닥에서 850피트 위에 있는 바위턱에 세게 착지했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친구이자 등반 파트너 크레이그 루빈이 캠프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건 즉시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데릭은 종종 주요 목표 달성 후 추가 루트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산에서 예기치 않은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월 29일 아침 크레이그는 그의 텐트가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수색팀들은 계곡 전역에 배치되어 데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 다른 등반가들이 센티널록 기슭에서 850피트 위의 바위턱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크레이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레이그가 도착했을 때 추락이 너무 심해서 그는 데릭이 입고 있던 옷으로만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36세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두의 공식적인 반응은 슬픔이 아니라 부정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데릭처럼 경험 많은 사람에겐 일어나선 안 됐습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아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사실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무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데릭은 이틀 전 엘캐피탄에서 펩시 한 캔만 가지고 16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달리면서 입은 근육 손상은 하루 쉬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로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로는 뇌의 위험 처리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피로는 당신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순식간의 반응과 자동적인 교정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복 등반 중에 그는 하루 종일 직사광선을 받지 못한 바위 위에 내리는 비를 맞닥뜨렸습니다. 익숙했던 표면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변했고 밧줄도 없고 내려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따로따로 놓으면 데릭은 아마 살아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둘이 동시에 일어나면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 부릅니다. 여러 작은 실패가 스위스 치즈 구멍처럼 일렬로 겹칠 때 발생합니다. 갑자기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구멍이 뚫려 그 사이로 무언가가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1993년 인터뷰에서 그들은 데릭에게 프리클라이밍과 죽고 싶은 건 아니냐고 물었고 그는 곧바로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리솔로 등반을 할 때는 한눈팔 여유가 없습니다. 한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계속해서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993년 5월 28일 센티넬 럭 북벽 어딘가에서 그는 한번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점퍼는 은퇴한 회계사로 복잡한 스턴트를 준비하며 60페이지가 넘는 안전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다리에서 뛰어내렸지만 공중에서 마지막 4초를 고려하는 걸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